네, 3시, 조금 전 3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직 많은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아침에 있었던 형사재판 이야기 좀 해볼게요. 한 13분 정도 만에 빠르게 끝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 달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긴 했는데 오늘 이 10차 변론 때문에 좀 빨리 끝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상보다 이게 좀 빨리 끝난 건 맞고요. 특히 준비 절차 기일이 한 10몇 분 만에 끝났잖아요. 이거는 좀 이례적으로 빨리 끝났다. 그래서 아마 기록 복선하기 준비가 덜 되다 보니까 다음에 그 준비 절차에서 본격 증거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거라 보이고, 그다음에 오늘 중요한 거는 구속 취소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건 없지만 변호인단에서 치열하게 검찰하고요 논란을 벌였고, 아마 이 부분이 빠르면 뭐 저는 오늘이라도 늦게라도 좀 이렇게 결과를 신속하게 좀 내주는 게 구속 취소니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죠. 오늘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었고 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제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뭐 발언을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예상도 있었지만 뭐 아무래도 절차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직접 신문을 하거나 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나오진 않고는 있는데요. 아마 빠르게 끝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변호인 측에서 관련된 뭐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준비가 아직 부족하거나 또는 이제 의견에 대해서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3월에 열리는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좀 더 관련된 뭐 기소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공판 준비 기일이 2월 20일로 잡힌 것 자체는 예전부터 미리 정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변호인 측에서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기록 자체가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뭐 검찰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다 반영을 해서 3월 달에 또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구속 취소 신문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재판부가 일단 오늘 충분히 신문을 했으므로 뭐 관련된 자료가 뭐 추가로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봐가면서 수일 내로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형사재판 구속 취소 신문을 이유로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재판부는 대신 시간을 1시간 늦춰서 오늘 오후 3시, 그러니까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순으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될 텐데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할 점 뭐라고 보십니까? 뭐 세 분 다 중요한데요. 예. 한덕수 총리는 이제 뭐 국무회의 절차가 적법했냐 안 했냐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계엄이 왜 필요했는가, 이걸 이제 국정 마비 이런 걸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두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될 거고요. 결국 이제 홍장원하고 조지호 청장 이 두 분이 체포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제 홍장원 차장은 유일하게 2번 나오는 증인입니다. 아마 실제 메모 관련해서 과연 이게 위치 동향 파악이냐, 아니면 이제 근거나 체포를 요구한 건가, 가필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고, 그다음에 신빙성 문제라든지 이게 아마 주쟁점 될 거고요. 그다음에 조지호 청장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대통령과 6번 통화했다는데, 그런데 조서를 보면 상당히 좀 조서가 내용이 허술해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그냥 불법이야 체포에 같은 말만 6번 지시해야지 본인이 뭐 어떤 조치하고 이런 게 구체적인 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오늘 정신신문에서 좀 많은 부분이 진실이 가리지 않을 거라 보입니다. 네, 어떤 부분 가장 주목하시는지요? 그렇죠. 오늘 이제 증인신문에 3명의 증인이 나옵니다. 뭐 앞서 얘기 나온 것처럼 한덕수 총리, 그리고 홍정원 전 차장, 그리고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인데요. 가장 지금 주목되는 증인은 이제 7시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될 조지호 경찰청장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이 부분과 관련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홍정원 차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나 뭐 이른바 메모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전 조지호 경찰청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는 건강상의 사유로 계속 나오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구인장까지 발부가 되니까 나오기로 된 거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그리고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전후에 6번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모두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조경찰청장이 과연 이 국회의원 체포 또는 끌어내라는 지시 그걸 대통령이 했다고 진술할지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증인은 이제 한덕수 총리. 뭐 아직은 이제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는 들리지는 않고 있지만 일단은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이 되는데 앞서도 두 분 다 얘기를 해주셨지만 국무회의가 제대로 만들어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식 국무회의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였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이 불렀는데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입장을 또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의 논리는 어떻게 좀 차이가 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평상시에 국무회의하고요. 네. 계엄처럼 이게 긴급시에 국무회의가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그 지금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과반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1명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장관들이 뭐 청와대에 놀러 왔느냐, 대통령실에 놀러 왔느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대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과반이 되면 되는 거지. 뭐 정식하고 이게 또 뭐 약식이 뭔지 모르겠는데 국무회의는 이게 그 장관들이 모였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5분 정도는 반대 의견이든 뭐든 다 이게 의견 표명이 있잖아요. 원래 이게 의결이 아니고 심의입니다. 제 말은 이게 5초를 하든 50초를 하든 뭐 이게 다 반대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는 위원이 모였다는 거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회의록도 만들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부서는요, 원래대로 하면 이게 평상시에는 주무부서에서 이게 그 부서안을 만들어서 장관 서명하고 총리 서명한 다음에 대통령이 서명하거든요. 근데 이 계엄이라는 거는 이게 보안이잖아요. 이미 주무부에서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으면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게 그 부서를 뒤에 하라고 그래서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사후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김용희 장관이 구속되고 막 수사받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됐지만 그때 그 꼭 반드시 사전에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 서류란 거죠. 그건 이게 저는 본질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장관이 모여가지고 반대를 했든 찬성했든 의논했다는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무회의는 이게 그친 걸로 봐야지. 여기 무슨 정식이 있고 뭐 그럼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럼 형식적으로 그친 걸로만 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나요? 저는 뭐 다 했다 봅니다. 즉 의결이 아니라 심의 사안이기 때문에 모여서 이야기한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의 의견은 다른 것 같거든요. 지금 계속 국회에 나와서도 일관적으로 하는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국무회의라는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무위원들이 오기는 했고 뭐 말씀처럼 의결이 아니라 심의사항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에 국무회의가 굉장히 짧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정식 국무회의를 거쳤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한덕수 총리가 했거든요. 근데 이 진술이 만약 오늘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계엄을 선포했을 때 실질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형식적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형식적인 요건조차도 불비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12.3 비상계엄 자체가 실질적으로도 그리고 형식적으로도 뭐 법률적인 요건 그리고 헌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가 위헌이고 위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한덕수 총리의 이 부분에 대한 진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지금 지금 화면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요? 조금 전에 이제 심판장에 막 대통령이 들어와서 착석하는 10차 변론에 착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좀 위를 쳐다보면서 좌우를 좀 훑어보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재판장에서 인사를 잠깐 했다라는 정도까지 들어왔던 이야기였어요. 예. 그리고 나서도 이제 윤 대통령이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한 5분 정도 있다가 퇴정했다. 라고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퇴정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이 얘기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퇴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만약 퇴정을 했다면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게 심각한 이제 중대 결심이죠. 재판 불복. 아마 이게 어제 9차 때도요. 9차 때도 이게 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구치소로. 네. 제 말은 헌재가 워낙에 불공정하게 하니까 계속 중대결심 이야기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돌아갔다면 오늘 진행과 관련해서 헌재 발언을 듣고 도저히 헌재 이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그냥 대리인단 총사퇴하면서 오르게 그 재판 불복 이런 부분이 아닌가 우려가 좀 됩니다. 즉 뭐 돌아갔다면. 명확하진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대통령이 퇴정을 했다는 것은 이제 신문을 보지 않고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현재 오늘 있는 10차 변론에 대해서 일단 본인의 의사를 퇴정으로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헌재 재판의 정당성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재판을 이렇게 존중하고 다 승복할 것 같으면요. 끝까지 참여해야죠. 이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고 이게 의견 진술도 이때까지 했고요. 여러 번 이게 했거든요. 이때까지 7차, 8차까지는. 네. 근데 9차 때 그냥 돌아가셨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정의는 없었고 다만 이게 그 변호인들이 이제 쟁점 정리하고 증거 조사는 이때도 이게 좀 불만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조지호 조서를 청장이잖아요. 신문 나기 전에 조서를 막 공개하면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불만이 있어서 아마 이게 조대현 변호사도 이게 도중에 가방 들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 앞에 한 5분 뒤라면 재판 절차와 관련해서 뭐 증거 채택을 안 해준다거나 변론에게 뭐 종결하려고 한다거나 이래서는 이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래서 이게 그냥 보이콧하고 나간 게 아닌가 나갔다면 네. 이래 보입니다. 예, 지금 한 총리 신문 시작 후 신판정을 떠났다라고 이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에게 예산 상황 관련을 윤 대통령 측에서 신문을 시작했는데 윤 대통령은 신문이 시작하자마자 심판정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변호사 모두가 나간 건 아니고 신문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왜 네. 떠났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뭐 보이콧한다, 뭐 이렇게 벌써 예단하거나 그렇게 또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변호인들이 다 남아서 지금 일단 증인신문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지금 자리를 떴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뭐 바로 재판 불복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어제도 석동현 변호사 측에서도 이 재판, 헌재의 재판에 대해서는 승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런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변호인들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뭐 중대 결심이라든지 뭐 재판 불복이라든지 이런 식의 또 초유의 사태로 가는 상황까지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도 당연히 이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라는 부분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에서라도 뭐 불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예. 근데 심판정을 떠난 게 그 구치소로 돌아갔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한 명만 잠깐 쉬러 간지 대통령만 지금 심판정을 떠났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자체를 떠난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은 근데 중요한 점은 한 총리를 향해서 신문을 시작했는데 내용이 국무회의에 대한 포함보다는 예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작년 12월 달에 야당이 이제 예산 삭감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좀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무슨 의미에 있을까요? 바로 이제 아까 제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 했는데 하나가 네. 계엄의 불가피성이 있잖아요. 완전히 그 국회가 예산권 가지고 국가기관을 마비시켜 버린다.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실 예산을 영원, 검찰도 영원, 뭐 감사원 영원 이래 만들면 네.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가기관이 마비가 돼 버리는 거죠. 아마 이런 이제 계엄의 정당성, 즉 국가 비상사태다. 이걸 대통령 측에서는 주로 이것 때문에 부른 거고요. 아마 이게 국회 측에서는 뭐 국무회의가 아까 절차가 어떠냐 저떠냐 뭐 이런 서로의 부른 목적이 다르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그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예산을 묻고 그다음에 탄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계엄의 불가피, 국가 비상사태다. 이걸 이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생각합니다. 결국 대통령 측에서는 이 비상 계엄을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결국 당시에 뭐 야당의 횡포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한덕수 총리의 입에서 증언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이런 논의들 자체가 크게 법적으로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헌법 77조의 대통령의 비상 계엄 권한을 규정하면서 실질적인 요건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요건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하는데 과연
뭐 야당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뭐 얼마나 그게 국가 비상사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재판관들도 당연히 뭐 견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뭐 예산에 관한 것이든 뭐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었든 이런 부분을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든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헌법 77조의 정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자인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증언들을 한덕수 총리의 입에서 꺼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뭐 탄핵 재판의 어떤 큰 줄기에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조금 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과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입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신문 시작 후에 심판정을 떠났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 한 가지 더 추가가 내용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 확인 후에 피청구인석에서 일어났다라고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어떤 상황이라고 좀 봐야겠습니까? 좀 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떠난 게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 재판을 안 하고 이게 구치소로 돌아가 버리게 떠난 거냐 아니면 이게 그 중요한 게 또 홍장훈 조지호 청장이 있잖아요. 네. 한덕수 총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내용이 다 아니까 한덕수 총리 부분만 이게 그 재판 안 하고 좀 잠깐 쉬는 건지 워낙에 오늘 아침부터 이게 과로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거기 따라서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덕수 대행 재판 때만 잠깐 쉬러 갔으면 이거는 이게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예. 만약에 그냥 심판정을 떠나버렸다. 떠나가지고 그냥 구치로 돌아와 버렸다. 이러면 이거는 재판 보이콧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증인이 3명 있는데 그걸 안 보고 또 이게 질문도 안 하고 왔다.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예. 글쎄요, 저는 일단 대통령이 잠시 자리를 떴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심판정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구치소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더라도 변호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오늘 진행하고 또 증인 3명에 대해서 증인신문하는 데는 법적으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저는 다시 돌아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네. 만약에 구치소로 돌아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뭐 탄핵 절차에 어떤 뭐 미흡한 점이 생겼다거나 뭐 절차에 지장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 변호인들이 오늘에 있을 증인신문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큰 화면으로 보는 것이 이제 3시 정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정에 와서 착석하는 모습이고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지하 주차장 입구의 모습입니다. 아직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이제 구치소로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확인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만약 관련된 차량이 나오게 된다면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모습은 한덕수 총리에게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보면 여야의 합의 없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 예비비는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이 있었다.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바로 인사만 하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즉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다라는 한덕수 총리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즉 대통령 측에서 한덕수 총리를 이제 증인으로 요구한 부분이 바로 이 계엄에 대한 당위성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은 국가 비상사태가 뭐 총칼로 할 일이 없어요, 거의. 따라서 요즘은 이게 거의 돈으로 하거든요. 돈으로 이게 장난치버리면요, 국회가 어느 기관이든 마비가 돼요. 지금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이라고 있잖아요. 여기는 영업 만들어서 화장실 청소를 못해서 직원들이 공중 화장실을 간다. 이런 기사까지 났지 않습니까? 감사원도 돈이 없으니까 기획 감사를 못해요. 감사원도.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입장 바꿔놓고 국회 예산을 영원으로 했다. 또는 이게 공처 예산이 영원이다. 그러면 이게 공처가 수사하고 국회가 이게 활동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국회가 자기들 예산을 영원이다. 특정 업무 경비랑 특활비를 이걸 한번 이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예산권이 있다 해서 자기들은 이게 뭐 직원들 커피 또 500만 원도 이게 물론 개인 돈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하는데 지금 너무 이게 저는 예산 가지고
우리 국민이 맡긴 돈이잖아요. 국회의원들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민이 수사를 원하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감사원도 이게 줘야 되고요. 대통령실도 최소한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쓰던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왜 이렇게 국회가 무리하게 자기 돈도 아닌 거 가지고 국민 돈, 그때 보면 이게 제가 웬만한 국회의원보다 세금 더 많이 냈을 겁니다. 우리 국민 돈이잖아요. 근데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지 저도 화가 나요. 네. 예산에 대해서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가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다. 글쎄요, 뭐 예산과 관련된 것, 뭐 또는 뭐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 뭐 이런 취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뭐 어제 오늘의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논리만으로 비상계엄이 당연히 정당화될 수도 없는 것이고 헌법상의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특히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입장이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이 부분 예산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도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변론으로 하고 국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 권한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야당, 특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특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국민의 세금인 것인데 이것이 마치 쌈짓돈처럼 쓰여지는 것, 이것은 당연히 막아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문제의식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감액권밖에 없기 때문에 감액 예산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협상을 해서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뭐 야당의 예산 감액으로 인해 정말 일을 못할 정도라고 여겨졌다라고 한다면 협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라고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라고 여야가 있는 것이고 국회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에 관해서 얼마든지 정부와 협상할 수 있고 관련돼서 특활비에 대해서도 보다 소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그 예산을 늘려줄 수 있는 부분 얼마든지 국회에서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이 예산 때문에 바로 계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납득하실 수 있는 국민도 저는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헌법재판관들도 비상계엄이라는 수단 자체는 최후의 정말 마지막으로 쓰는 수단인데 예산안의 협상이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바로 계엄을 한다는 것 이것이 헌법상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라고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정 퇴정 뒤에 대기실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신문 시작 전에 심판정을 떠났는데요. 저희가 지금 작은 화면으로 헌법재판소 외부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구치소로 돌아간다거나 바로 나간다거나 한다기보다는 지금은 대기실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바로 나갈 것 같지는 않고 홍장원 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 신문을 할 때 다시 입정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판단을 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저는 뭐 아까 앞서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오전 10시부터 중앙지법에서 공판 준비기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신문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당연히 오전 재판 때는 뭐 변호인들이 뭐 그런 재판을 수행한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피고인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또 심리적인 피로도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와서 지금 심판 과정에서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그 심판정에 바로 앉아 있는 것보다는 대기실에 가서 조금은 휴식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뭐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어떤 증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그렇게까지 불리한 증언은 나오지 않을 것 아닌가라는 기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홍장원 차장이라든지 또는 뭐 조지호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서 면전을 얼굴을 맞대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대통령 측에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닌지 이것을 빼고는 사실상 대통령에게 그렇게까지 불리한 증언을 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정에서 잠시라도 퇴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뭐 저도 이게 다행히 구치소로 재판 보이콧은 아니고 대기실에서 이게 지켜보니까 그거는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아마 그 저는 약간 이게 피로도나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대통령께 그 질문권을 줘야 됩니다. 그걸 안 주니까 대통령이 앉아 있어도 이게 할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우리 형사소송법 163조는 피고인은 정의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게 재판하면서 계속 질문도 던지고 한다고 정인한데 근데 왜 저는 헌재가 무슨 근거로 대통령이 한두 개 물어보겠다는 거 그 시간 뭐 몇 분 걸릴까요?
이걸 못하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거는 왜 대통령 입을 막는지 정인한데 납득이 안 되고요. 현재 설명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니까 정인한테 압박감을 준다. 뭐 이런 게 핑계를 대는데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정인한테 질문하면 이게 압박감 안 느낄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힘이 더 있나요? 아니면 이게 대통령이 구속된 대통령이 더 힘이 있습니까?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논리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 듣습니다. 글쎄요, 저는 처음부터 국회 대리인 측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이 증인 신문들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퇴정 조치해주거나 아니면 가림막 설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국회 측에서 했었거든요. 예. 이게 좀 받아들여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합니다. 물론 뭐 서 변호사님은 뭐 이게 뭐 압박이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고 아무리 직무가 정지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런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과 관련한 어떤 군 사령관들이나 뭐 지휘관들이 지금 나와서 계속해서 증언들을 해야 되고 뭐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얼굴을 바로 맞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퇴정 조치를 시키거나 가림막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좀 더 증인들이 사실에 가까운 진실에 가까운 증언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은 남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단 대통령이 뭐 그런 것 때문에 퇴정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들어서 지금 한덕수 총리의 증언 과정에서는 잠시 퇴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적어도 홍장원 차장이 왔을 때는 다시 들어와서 홍장원 차장의 뭐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의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반도체 특별법 필요성, 노동 규정 완화에 대한 오랜 설득 부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52시간 제도의 예외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뭐 그 부분이 다시 원위치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역시 이제 거대 야당의 그 횡포가 너무 그 국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특히 그 반도체 이거는 이게 국가의 요즘 이게 엄청 가장 중요한 첨단 분야잖아요. 그래서 특별법 쪽에 그 통과가 계속 막고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주 52시간 예외 연구직들 이런 것도 필요한데 끝내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신성장 AI라든지 여러 산업의 투자도 시급한데 이걸 이렇게 국회가 제의를 안 하고 계속 막고 있어서 우리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다. 이건 이제 그 한덕수 총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도 이게 전부 계엄의 동기하고 연결되는 거죠. 예. 글쎄요, 저는 뭐 크게 유의미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같은 취지인데요.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그 야당의 뭐 예산이라든지 뭐 관련된 횡포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 헌법 77조에 정한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야당의 어떤 예산과 관련된 감액, 뭐 예비비가 중요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라는 부분 이런 것을 근거로 만약에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법 77조가 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결국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었다라는 것을 대통령 측에서 저는 자백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련에 뭐 앞서서는 뭐 부정선거 음모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든지 아니면 오늘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아무리 풀어놓는다 하더라도 저는 결국에는 헌법 77조 해석으로 돌아가서 과연 12월 3일 날 밤에 우리나라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였는지 이 부분을 재판관들이 당연히 돌아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심판정에서의 조금 전의 모습을 보이시고 계신데 보면 이제 오늘 여야 의원들이 좀 많이 참석을 했어요. 뭐 국민의힘에서 뭐 김기현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민주당에서는 이윤성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여러 의원들이 모였는데 아마 10차 변론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좀 많이 찾아온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정인들이 네. 나오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정인신문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이제 그 온 것도 있을 거고 뭐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의 윤재욱 그 원내대표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경산의 조지현 의원도 제가 들어온 거 봤거든요. 상당히 그 김기현 대표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온 걸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이 저기에 간 것은 오늘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사실상 마지막 변론길이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늘 증인신문이 아마 이제 야간 재판으로 밤에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상 더 부를 증인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만약에 뭐 한 차례 정도 변론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대통령 측의 뭐 최종 진술이라든지 국회 측의 최종 변론 정도를 듣는 정도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라고 본다면 오늘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마지막 변론 기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쩌면 눈도장을 찍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지지자들에게 여기 와 있다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것 이런 정치적인 고려도 저는 깔려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뭐 여야 의원들이 저 자리에 방청석에 와 있는 것 이것 자체와 뭐 탄핵 심판의 절차나 뭐 결과에는 전혀 뭐 지엽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차는 절차대로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들이 속보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2요구권 행사 이 부분도 정부와 야당이 참 많이 충돌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한 언급도 있습니다. 제2요구권은 국회에게 협의를 해달라는 차원이다. 극단으로 치닫지 않기 위한 제도로 이해를 했다. 트루먼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제2요구를 250번을 했다라고 트루먼 대통령의 사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통령 탄핵사 중에 뭐 계속 제2요구 거부권을 하죠. 이걸 이게 남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반박한 거고요. 실제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게 논쟁의 여지가 있죠. 근데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 안 하면요. 제2요구할 일이 없잖아요. 모든 잘못을 이게 민주당한테 있는 거죠. 법안을 강제 처리 안 하면 합의 처리하면 이게 그 제2요구할 일이 없잖아요. 본인들이 말도 안 되게 합의 안 하고 이게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니까 헌법에 부여한 제2요구로서 이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3분의 2가 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서 이게 표결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이게 제2요구의 근본 원인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 제2요구 자체는 전액의 위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래 봅니다. 예. 글쎄요, 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헌법상의 권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20번이 넘는 그런 거부권 행사하는 동안에 국회가 특히 여야의 어떤 정치적인 대립이나 갈등은 극한으로 갔었다는 것 모든 국민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이것을 단순히 민주당의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으로서 협상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도 정무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돌아봐야 될 측면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계속 대통령 측에서도 거부권이 헌법상 권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국회의 권한인 예산 삭감도 국회의 권한인 것이고 뭐 탄핵을 남발했다라고 하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는 것도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저는 위헌적인 판단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안 하니까 이제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냈던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약간 연장하겠다라는 법안 발의가 떠오르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 법안은 게 법률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게 법 단계설이 있어요. 헌법, 그다음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게 법 단계설인데 상위법에 헌법에 반하면 안 되잖아요. 헌법에 보면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을 한다. 분명히 돼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게 뭐 6개월을 늘린다 또는 이게 후임자 때까지 늘린다. 이 전부 이게 위헌적인 발상이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든지 오해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화 부정관. 그다음에 이게 나무 안에서 각건을 고치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날 퇴임을 앞두고 있잖아요. 다른 이제 물론 윤 대통령 사건은 그 전에 끝나더라도 또 이게 다른 탄핵 사건도 있고 다른 헌법재판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을 확실하게 우리 법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 편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 법이 우리 편이다. 따라서 이게 우리 편 재판관이 계속 있어야 되겠다. 윤 대통령 재판이 끝나더라도 재판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문영배 이미선 그 임기 연장을 열어주려는 이런 게 의도가 분명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발의만 한 상태지만 좀 네. 오해받을 소지는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글쎄요, 저는 물론 이제 이 발의된 시점을 두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뭐 비판하거나 뭐 공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발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통과가 만약에 된다고 해도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특별히 이것을 뭐 문영배 소장이나 뭐 이미선 재판관과 연결시켜서 그 사람들을 위한 법안이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좀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도 헌법재판관은 원래 9인 체제인데 8인의 재판관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가 실질적으로 선출권을 행사해서 40여 후보자를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40여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불가피하게 헌법재판관들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결국 국민적으로 봤을 때도 재판받을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치 못한 법적 공백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뭐 한 6개월 정도라든지 뭐 느리는 방안에 대해서 야당이 또 국회가 고민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발의가 이제 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뭐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차차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야당이 정부 법안을 거부했던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계엄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속보로 들어왔고요. 저희가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오늘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 유일하게 두 차례 증인 신문을 받게 되는 인물인데 조태훈 국정원장과 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오늘은 좀 밝혀질까요, 시원하게? 글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뭐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굉장히 많이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나 메모가 오염되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메모와 관련해서 뭐 조태원 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작성한 장소가 어디였는지, 뭐 또는 이 메모가 뭐 한 4개, 5개가 존재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 메모를 뭐 보좌관을 시켜서 정서하게 되었는지 또는 이제 덧붙인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깊게 파고들면서 메모를 믿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공격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홍장원 차장의 뭐 메모에 대해서는 뭐 재판관들이 판단할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홍 차장의 핵심적인 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밤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대통령이 싹 잡아들여라라는 지시를 했고,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명단을 불러주는 것을 받아서 적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지금 진술이 계속해서 계엄 직후와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은 홍장원 차장의 진술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도 지금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두루 재판관들이 판단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 신문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겠습니까? 일단 이게 그 바뀐 본인이 또 바뀐 설명도 이게 또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도 이게 오래전에 것도 아니고 몇 달 전에 일인데 이렇게까지 기억을 계속 거짓말, 왜냐하면 CCTV하고 이제 그 통화 시간 내역은 거짓말 안 하니까 결국 이제 그 홍장훈 이분이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분명한데, 제 말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면 그 밑에 그 가필 부분 있잖아, 메모에. 이것도 믿을 수 없다. 저는 그 핵심은요. 핵심은 그 명단은 있었을 거예요. 왜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명단을 과연 그 체포를 해서 방첩사든 수방사든 구금을 하느냐, 아니면 그 동향 파악을 해서 위치 동향을 한번 파악해봐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되니까 정보가 중요하잖아, 계엄이라면. 이렇게 김용현 장관이나 여인영 사령관은 명단을 뭐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체포나 구금이 아니고 단순하게 동향을 파악하는 위치, 이런 내용이다. 이걸 가필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필이 필적이 누구 건지도 지금 논란이 있어요. 제일 먼저 공개한 분은 박선은 의원이 공개한 것도 이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명단보다는 방첩사에 구금한다, 또는 이게 근거를 요청한다, 위치 추적, 이 부분이 과연 이게 근거가 어디냐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게 말뿐이고 메모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거니까, 제 말에 이렇게 많이 바뀌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가필했다는 이 부분도 저는 믿을 수가 없다. 실제 상식적으로 그 국정원이나 경찰이 체포할 수가 없어요. 계엄 때는 방첩사 군인 외에는 체포가 안 되고요.
만약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런 거물급 인사를 체포하려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돼 있고요. 시설도 이게 다 분리 구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막 30명 정도 어디 장소 있냐? 우왕좌왕 1시에 알아봐, 밤 1시에. 아니 그런 거물급 인사 체포를 하는데 밤 1시에 장소 알아보러 다닌다. 이게 코미디잖아요. 따라서 저는 그 메모 가필 부분은 오늘 이게 믿을 수 없다는 이게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증거 부분에 과연 이제 메모라는 것을 증거로 채택을 어느 정도까지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점이 될 것이고 그게 또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수사기관인 검찰에서의 조서를 바로 이제 증거로 인정을 한 부분까지도 같이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그렇죠. 이 메모에 관련해서는 오늘도 대통령 측에서 계속 또 집요하게 파고들 지점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일단 홍정훈 차장이 뭐 통화를 했다라고 알려진 시각이라든지 뭐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세밀한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지적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알려진 거는 뭐 10시 58분에 또 한 차례 여인영 방첩사령과 통화를 하고 또 11시 6분에 또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장소에 대해서 홍정훈 차장이 어느 정도 혼동을 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사실 개업날 밤이었고 또 엄혹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한 8분 정도밖에 시차가 나지 않는 중에 계속 연속적으로 통화를 이루어진 거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명단을 받아 적는 장소가 어디였는지 뭐 언제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혼선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홍정훈 전 차장의 어떤 모든 진술 자체가 배척되거나 탄핵된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관련해서 관련자들 특히 이제 군 지휘관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명단이 있었다라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찰 조서로 지금 증거로 채택해서 재판관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전문법칙의 증거라든지 그 전문법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형사소송법상의 법칙들이 그대로 준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선례 그러니까 앞선 사례에 비추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칙들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당연히 헌법재판관들의 그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특히 변호인이 함께 동석을 했고 본인이 서명해서 날인까지 한 조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작성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이 이것을 그대로 증거로 채택하는 데에는 법리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신청 기간도 지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신청 기간이 뭐 정해져 있습니까? 4차 변론 때 뭐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조대현 재판관이 퇴장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근데 이거 전 도저히 이거 메모의 가필 부분 있잖아요. 필적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왼손 오른손 잡이거든요. 그것도 이해도 안 되지만 제가 국정원이 다 물어봐서 이분이 해외 팀장이에요. 1차장 국정원의 그 1, 2, 3이 있잖아요. 네. 해외 담당이에요. 그리고 국내에도요. 체포 인원이나 이게 전혀 없대 수사 요원이. 우리 모든 수사권이 다 나면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갔잖아요. 따라서 이게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국정원에 그것도 해외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체포하러 가니까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뭐 사람을 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뭘 달라는 거예요. 상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여인은 사는 건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거는 아마 이게 친분이 있다 보니 육사서로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동향을 좀 파악해야 되니까 필요하면 이게 협조 좀 해달라. 이런 저는 취지가 맞지. 이걸 이게 어떻게 체포를 도와달라. 국정원에 그런 인원이 없다니까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찰도 좀 이따 하겠지만 경찰도 이게 영장 없이 체포를 못 해요. 왜? 계엄 상황에 영장 외에는 군인들이 계엄은 유지하기 때문에 경찰도 이게 영장 없으면 체포를 못 하는데 조지호 청장한테 체포해 100분 하면 뭐합니까? 체포가 안 된다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더 불가사의한 게요. 대통령이 그렇게 체포 지시 많이 했는데 한 명이라도 누가 체포를 하려고 시도가 있었거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체포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즉 대통령만 체포돼 있어요. 나머지는 한 명도 체포된 사람이 없어요. 시도도 없어요. 이재명 체포하려면 집에라도 가봐야 되잖아. 어디도 가본 적이 없어요. 뭐 우원식 의장 관저에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체포 안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따라서 제 말은 대통령이 진짜 체포 지시했는데 우리 공무원 기강이 이렇게 무너졌나? 저는 그래 안 보거든요. 따라서 아마 적법하게 정당하게 대통령의 지시로 누구누구를 체포해 이렇게 서면이나 이런 지시는 저는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글쎄요, 뭐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는 많은 증거들과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로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뭐 체포 지시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날 밤에 아무도 체포된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 주셨지만 그때 기적적으로 체포된 사람도 없고 이 계엄이 빠르게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날 밤에 국회로 달려와 주신 시민들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의 또는 그 군 수뇌부의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명령에 그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거부했던 군인들 그리고 경찰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체포 지시는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논리는 저는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체포 명단을 정말 지시했는지 그리고 이런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리고 형사 재판을 하고 있는 중앙지법에서도 증거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법리를 통해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하는 대통령의 어떤 주장만 가지고 주장에만 의존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 측 신문이 시작이 됐고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국회 측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 국무회의의 적법성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거라고 많은 관측이 있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도착한 국무위원 순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한 내용까지 속보로 현재 들어왔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 수사기관 조사 또 국회 자신의 탄핵 심판 1차 변론 등에서 국무회의가 좀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보기 어려웠다. 이런 취지로 계속 진술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좀 이런 취지로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게 정상적 국무회의하고 비정상적 국무회의 어떻게 구별하죠? 저는 아무리 제가 법조이지만 아니 국무회의라는 게 뭐 제 같은 사람이 가면 저는 장관이 아니니까 국무위원이 모이면 이게 그냥 국무회의 아닙니까? 뭐 다락방에 모이고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국무위원이 가반이 모이면 이게 국무회의지. 그러면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어떻게 합니까? 비정상적인가 뭐 다릅니까? 긴급하다 보면 이게 뭐 국회에 대한 경외, 애국가 재창을 생략할 수 있죠. 그거 안 한다고 국무회의가 아닙니까? 보통 국무회의는 이게 국회에 대한 경외도 하죠. 평상시에 하면. 근데 저 말은 긴급시에, 계엄시에 국무회의입니다. 아니, 국무위원이 과반이 모여가지고 계엄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반대합니다. 뭐 찬성합니다.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무슨 절차가 잘못됐냐 말이에요. 그러고 이게 회의록 다 만들어놨고, 그게 나중에 만든 회의록 본질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후에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서도 사후에 하면 되고. 저는 왜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는 알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몰랐다. 대통령께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마 국무회의 당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부 증인들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좀 기존에 했던 진술과는 조금은 다른 결의 증언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한덕수 총리는 일관된 증언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관되게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히 국무총리로서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날 있었던 본인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진실되게 증언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계속해서 일관해서 계엄 직후에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도저히 정상적인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사실 총리 생활을 하면서 국무회의를 하는 것이 전날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수많은 국무회의를 개최했을 텐데 그 국무회의 중에서도 비상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만큼은 사실상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절차적인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실질적으로도 틀렸지만 절차적인 부분도 불비한 위법적인 그리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였다. 이런 결론을 재판관이 내리지 않을까라는 예상됩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께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탄핵이나 비상계엄 모두가 최후에 불가피할 때 해야 되는 것이 맞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과연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방법은 뭐 저는 제 생각이 그때 제가 대통령을 뭐 자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저는 계엄보다는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요즘 이 민주주의 국가예요. 뭘 대통령도 그런 의도예요.
제가 16번 계엄을 정밀하게 연구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우리 헌법에 유일하게 있는 조문이 있어요. 계엄을 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옛날에는요, 계엄을 이게 몰래 합니다. 그러게 미리 다 체포해놔요. 그러면 국회에 빨리 왜 안 알려주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국회의원들이 다 있는 날, 그날 회의 끝나고 다 그 시간에 저녁 먹고 여의도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시민들이 몰려오고 의원들이 몰려오니까 그게 계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체포 이런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체포부터 해놨고 알려주는 겁니다. 계엄은. 근데 다 알고 어떻게 체포를 합니까? 이미 국회에 다 몰려 있는데.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은 아마 절박하게 그냥 우리 국회 폐악질을 국민한테 피를 토한 심지를 호소하는 그게 맞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지. 그럼 국회가 실시간으로 알잖아요. 전 국민이 실시간 알잖아요. 이런 계엄은 없어요. 계엄은 이렇게 몰래 하는 겁니다. 기습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지체 없이 통보는 뭐 하루든 이틀이든 국회에 나중에 통보해 주거든요. 근데 따라서는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요즘 이게 국민들이 의식주의 계엄하면 바로 국회로 다 달려오잖아요. 네. 지금 아마 이게 진보층의 국민은 왜 달려오느냐. 진보층에서는 이게 계엄을 해제하려고 막 달려와요. 그 경찰하고 몸싸움 하잖아. 또 이게 보수층의 유튜브 보니까 계엄을 찬성한다. 오히려 국회를 해제 못하게 하려고 보수층 유튜버들도 계속 뛰어가요. 이런 상태에서는 계엄이 안 된다고요. 군인 몇백 명이 국민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는 수단의 적절성 측면에서 보면 제가 조언한다면 이게 계엄, 이게 실효성은 없다. 저는 정당하다 보니 실효성은 없다. 그러면 이게 차라리 국민 투표 부의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상대권 중에 네. 국민 투표 부의권. 차라리 국회 해산을 하면 이렇게 국민 투표에 붙이고자. 뭐 국회 해산을 준하는 완전히 해산권은 대통령이 없지만 지금 국회 폐악질이 너무 심하니까 이런 게 국민 뜻에 한번 물어서 투표로 뭔가 이게 꼭 국회 해산이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안건이 있잖아요. 네.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 임기를 걸고 둘 다 해산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지금 상태는 나라가 마비돼가 안 돌아가니 국회하고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게 국민의 뜻을 합법적으로 투표로 물어보는 이런 방법이 저는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장현주 변호사께는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한테는 비상계엄이 최후 수단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역시도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9번을 했고 실제로 지금까지 탄핵 심판에서 인용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최후 수단으로 사용된 거 맞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민주당에 대해서도 뭐 탄핵을 남발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 나올 수 있겠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 탄핵과 그러니까 국회가 제기한 탄핵 소추와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둘 다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부분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는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직을 파면할 정도의 위헌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회에서 바로 그 고위공직자를 파면하거나 파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헌재에 탄핵 소추를 의결해서 헌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법 시스템을 통해 이 탄핵 소추안이 정당한지 아닌지 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직을 파면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거를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어떠합니까? 사실상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이것이 만약에 지속되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기본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침해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그날 밤에 선포했던 포령 1호에는 국회뿐만 아니라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것 자체도 위헌적인 내용이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계엄들이 유지되었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받으셨을 기본권 침해 어떤 폐해는 굉장히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것 자체는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의결을 하는 것 말고는 도저히 사법 시스템에서 걸을 만한 단계가 없다는 부분도 탄핵 절차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야당이 탄핵을 뭐 많이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치적인 책임을 따져보면 될 것이겠지만 적어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탄핵소추 절차를 한 번 더 시스템적으로 걸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논의돼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포고령 1호 있잖아요. 이거는 대법원 판례가 확고하게 있습니다. 그 위헌 아닙니다. 김용현 장관이 옛날에 16번 계엄을 보고 일체 정치활동을 그만다 이렇게 포고령 내놨잖아요. 이게 위헌이라고 재판을 계속 걸었는데 옛날에도 옛날 헌법하고 87년 헌법이 계엄에 관해서는
글자가 똑같습니다. 옛날 헌법이나 지금 87년 헌법이나 계엄에 관한 조항은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포고령에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도 이거는 국회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포고령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효화시켰다는 게 안 된다. 제 말은 이 포고령이 있어도 국회가 계엄을 해제해라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했잖아요. 포고령에서도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 아무도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이거는 이게 따라서 이게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확고한 대법원 판례고 이게 바뀌려면 전화비처럼 바뀌어야지. 제 말은 이게 포고령 1호가 무조건 위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역대 계속 이게 판례가 있습니다. 포고령 똑같은 내용 포고령이. 김용희 장관이 베낀 거고 헌법 규정도 똑같고 개헌법 규정도 똑같은데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포고령 1호가 결국 국회나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굳이 넣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런 추단이 가능할 겁니다. 결국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자체를 늦추거나 그것을 막기 위한 의도나 목적으로 이 포고령 1호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국회의 기능을 잠시라도 마비시키려고 하는 의도, 즉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리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란 목적까지도 함께 연결돼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포고령 1호가 무조건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당연히 헌법 77조에 의해서 국회 권한은 어떻게 보면 제한할 수 없음에도 비상계엄을 통해 포고령을 통해 그런 부분을 시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포고령 1호 자체도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 업무폰을 받은 사실이 없다. 특별한 지시는 없었고 단전 단수 문건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답한 내용이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 외에도 또 국무회의에 관해서도 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것으로 우려됐다. 위헌 위법 판단보다는 우려가 앞섰다.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했고 국무위원들이 몇 명 모였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은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들어왔는데 지금 전해드리고요. 단전 단수 문건을 몰랐다라는 내용까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글쎄요, 한덕수 총리로서는 그 문건을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문건이 놓여 있는 것을 봤다라는 취지로 일단 이야기를 했고 또 관련해서 또 수사 기록에는 좀 다른 내용들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총리는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을 증인 신문에서 묻는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증언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예. 결국 한덕수 총리에게는 중요한 내용, 결국 그날 밤에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래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사전적인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정상적으로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그날 밤에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증언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아직은 그런 증언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까지 나온 증언들을 좀 종합해봤을 때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이게 단전 단수는 이상민 장관이 정확하게 증언했잖아요. 탁자 위에 어디 놓여 있는 걸 얼핏 봤는데 자기는 이게 그런 권한도 없어서 이게 지시한 적이 소방청장한테 없다.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말도 저는 맞다 보고요. 그다음에 국회 단전 일부 지하 일정에 약간의 선거는 그런 게 특전사령관의 개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정언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이 단전 단수를 지시한 건 없고요. 아마 이게 실무청에서 이런 여러 아이디어 중에 메모가 있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단전 단수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공작이나 가짜뉴스 유언비어가 판치는 지금 광란의 칼춤 시대 아닙니까? 이런 때일수록요. 누구의 입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누구의 입이 누가 뭐라더라, 조지호가 뭐라더라, 홍장호가 뭐라, 이게 중요한 게 실제 이루어진 거. 항상 실제 단전 단수 됐니? 실제 의원 끌어냈니? 실제 이재명 한동훈 체포했니? 실제 이루어진 거는 팩트잖아요. 이걸 가지고 기본 팩트를 규명해야지. 누가 이러더라, 누가 대통령 이래 받았더라. 전부 그렇게 다 항명하고 아무 지시도 안 따랐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만 가지고 다 이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란의 시대는 항상 팩트. 실제 이루어지는 이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한 것은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명확하게 했느냐에 대해서 계속 주변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들었다. 이게 전문 증거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 파고 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뭐 특히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도 뭐 전화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이런 지시를 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명단을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라고는 했지만 결국 대통령과 그날 밤에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진술도 뭐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진술도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지호 청장의 증인신문이 이제 7시에 있게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국회에서도 당시 그날 계엄 전후로 해서 대통령과 6번의 통화를 했고 국회의원들을 뭐 끌어내라, 뭐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에 나와서 과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은 바가 있는지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하는지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조지호. 근데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탄핵에 좀 승복이 되려면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뭐 대통령 녹취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서면으로 지시한 것도 아니고 실제 체포나 이게 끌어낸 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딱 이게 조지호 청장이 지금 보석 나와 있거든요. 조지호 청장이 나 이거 들었다는 말,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독이 지금 공익신고자 뭐 지정됐다는 말도 있잖아요. 공익신고 박봉기 만나고 민주당 의원들 왜 그래 만나느냐고요. 이래가지고 이게 나 들었다 요 말만 가지고 대통령을 파면하면 국민 중에 아마 대부분은 그 인정 못할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게 이루어져야 되잖아. 하다못해 이재명을 체포하려고 막 시도하다가 못하고 뭐 하루 구금하고 이런 게 있으면 국민이 아 진짜 있었구나.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그다음에 아무런 서류도 없어요. 아무런 녹취도 없어요. 그냥 딱 곽종근, 조지호, 홍장원 3명이 들었다는 말밖에 없는데 그 3명이 전부 민주당하고 조지호는 모르겠지만 민주당하고 또 이게 다 접촉하고 했잖아요. 이른바 회유 논란. 예. 이 상태에서 말만 가지고 헌재가 인정해서 탄핵하면요. 아무도 그 승부 못할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한 얘기 듣습니다. 글쎄요, 뭐 그분들의 말만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하고 있다 또는 뭐 중앙지검에서 관련 형사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뭐 그 당시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군 사령관들 뭐 관련자들이 지금 10명 넘게 구속 기소돼 있고 뭐 관련자들이 계속해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러한 뭐 세네 명의 어떤 진술만 가지고 이 모든 사건이 이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비상계엄 날 밤에 그 당시에 군 헬기가 국회 뒷마당에 내리고 그리고 계엄군들이 무장을 한 채로 국회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 국민들이 다 이미 보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뭐 3-4명의 어떤 진술만 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유지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보면 그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날 밤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누가 그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판단으로 자신의 부하 단장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엄청난 지시를 했다라는 것인데 사실상 그것을 받아들일 합리적인 생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별로 계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이루어졌던 것, 특히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또는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떤 군 사령관들이나 지휘관들 차원에서 나온 생각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이 내란 혐의의 가장 윗선에 있는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관련된 사람들의 지금 일치하는 진술과 그리고 많은 증거들도 분명히 수사기관이 확보해 놓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들은 적이 없다. 또 국회 측에 계엄 해제 왜 늦었나라는 질문에 한덕수 총리는 준비에 시간이 걸렸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새벽 2시 30분쯤에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다. 이는 국조특위 청문회 때와 동일한 증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요건 적절성은 법원과 국민이 판단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불가피성에 대한 좀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일단 뭐 해제는 게 몇 시간 만에 해제했는데 뭐 그걸 갖다 늦게 했다고 다 이게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새벽에 다 해제가 됐잖아요. 소집하고. 따라서 이게 그건 문제가 안 될 거고 지금 비상계엄의 요건은요. 예.
중요한 게 그 1차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국가 원수로서 비상사태도 아니다.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 1차적으로.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국회가 판단하는 거예요. 국회가 이제 해제 요구하면 하고 안 하고. 물론 이제 뭐 그다음에는 이제 뭐 헌재나 법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국민이 그 정치적 판단을 하겠지만 제 말은 그 따라서 이게 대통령의 1차적 판단권을 우리가 이게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부정선거나 여러 이제 의혹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자료는요. 온갖 게 보고 들어오니까 따라서 이게 대통령이 저는 판단한 게 국회가 아니다. 그래서 해제라가 해제하면 여기서 끝내야 돼요. 이걸 뭐 내란 프레임을 걸어서 온갖 구속하고 이러니까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경국 계엄하고 국회가 해제를 해서 해제하면요. 여기서 끝내서 된다고. 그 이상의 절차는 게 불필요한 절차로 국론 분열이 여기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구속체도 했으니까 빨리 대통령 석방해서요. 나라를 이렇게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또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국가 원수의 절박함은 몰랐다. 또 국무회의 심의 여부는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마도 이제 판단을 좀 유보하는 듯한 발언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가 입장을 선회해서 당시 그날 밤에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됐었고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라고까지 지금 증언을 바꾼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은 그대로 있는데 다만 이것이 국무회의 심의가 존재했다고 볼 것인지 아닌지는 법적 판단의 영역이다라고 어느 정도의 여지는 남겨놓은 판단으로 그런 증언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뭐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국무회의가 사실상 없었다라는 취지의 증언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에 있어서 절차적인 요건도 불비하였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뭐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10차 변론 일단 현장에는 자리를 지금 일단 비웠습니다. 한덕수 총리 신문에서는 자리를 비웠고 다음 홍장원 전 차장에서 과연 이제 모습을 나타낼지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일단 앞서서 좀 들어온 내용 중에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취소 청구가 이제 기각이 됐어요. 법원에서.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관련돼서 오늘 취소 청구가 빠르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이제 그거는 별개죠. 김용현 장관하고는 이게 다르고요. 지금 대통령은 중요한 게 직권 남용이 빠져 있어요. 내란마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허영 교수라고 우리 헌법학계 태두인데 네. 이분이 그 전 세계 케이스를 다 봤대요. 어느 나라마다 이게 국가 원수한테 비상대권이 있거든요. 뭐 계엄이든 뭐 긴급 조치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게 비상대권 가지고 내란이라고 이게 그 재판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학의 태도입니다. 이래 보이고요. 진짜 내란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재심한 전 황당한데 김재규 씨 있잖아요. 중앙정보부장 대통령을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잖아요. 이게 내란이거든요. 그래서 내란 목적 살인으로 사형됐는데 재심을 받아준 거예요. 재심이 개시가 돼버렸어요. 예. 이거는 전 납득이 안 돼요. 왜? 내란이라는 게 국가 원수를 자기가 시해하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러면 당연히 내란이고 그렇게 권력을 찬탈하죠. 근데 그게 아니도 국가 원수를 암살하면 국가기관 하나가 마비가 되잖아요. 상당 기간. 이거는 내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 재평가 필요하다고 그 우리 이게 뭐야 그 헌법재판관 이미선 동생 그 변호사예요. 제가 동기예요. 그 변호사가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기사는 전부 그래 나 있거든요. 즉 헌법재판관의 동생이 재심을 청구해서 김재규 내란 목적이 아니지 않냐 이러고 있는데 저는 현직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쿠데타를 했다고 지금 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 수준이 대통령이 요 250 본회가 하루 만에 끝난 개헌 가지고 장기 집권하려면 또 헌법 개헌해야 되고 또 투표해서 대통령 나 5년 더 할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괴담을 자꾸 퍼뜨린단 말이에요. 장기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다. 이래가지고 이게 내란이다. 제 말은 이런 게 저는 유언비어 혹시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글쎄요, 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판단하는 것 1차 판단권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판단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법적으로 심사가 필요하고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뭐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시행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헌법의 테두리 내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위헌적이거나 불법적인 것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통령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이 사법적인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당연히 성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에서도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특히 이제 탄핵심판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헌법 77조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12월 3일 날 밤에 우리나라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이었는지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 국민은 아마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부정선거의 음모론이라든지 또는 야당의 어떤 폭거나 폭주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자꾸만 뭐 부정선거라든가 또는 뭐 야당의 뭐 예산안 감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상계엄의 근거로 드는 것 자체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저는 결국 법적 심사에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오늘 한덕수 총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완전히 바꿀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 측이 당일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날에 절차적인 흠결도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면하긴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한덕수- 그 대통령의 대권을 사법심사의 대상 삼으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사법심사 안 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회 의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국회가 탄핵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검사가요. 국회 나오지도 않았는데 위정했다고 해놨더라고요. 허위로. 또 이게 이창수 지검장이 기자회견장에 오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했다고. 완전히 이거는 무고 수준의 탄핵 소추안이 논단 말이야. 허위가. 그런데 국회는 아무 사법심사가 대상이 안 돼. 왜?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사법심사를 못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사법심사 안 받는 거는 국회밖에 없어요. 국회가 뭐 사기 탄핵을 하나, 무고 탄핵을 하나, 뭘 하나, 국회는 사법심사 안 받아. 우리는 정치기관이야. 그러면 대통령은 사법심사 받고 국회는 안 받고 이게 공정합니까? 국회는 어떤 사법심사 받습니까? 아무리 뭐 잘못된 탄핵이든 의결해도 아무 심사를 법원에 못 하잖아요. 이게 공정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국회가 국회 권한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것은 국회 권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탄핵소추가 만약에 요건이 흠결되어 있고 사유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나 기각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국회가 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헌법기관으로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이 정치적인 판단이 만약에 법적인 잣대를 넘어가는 것이고 법의 테두리를 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형사적으로 소추돼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 중에서도 실제로 형사재판을 받고 뭐 형사소추를 당하는 경우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통령도 우리 헌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 내에서 이 비상계엄이 이루어졌는지도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헌법을 위반해서 비상계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관련해서 책임을 지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무회의 관련한 발언이 또 들어왔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고 국회에서 발언했다. 간담회 발언은 통상과 달랐다는 취지다라고 증언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라고 증언을 한 바가 있는데 진술을 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좀 설명을 한 거예요. 장현주 변호사님이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발언도 좀 판단에 유보하는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엔 취지는 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뭐 간담회 수준이었다라는 이야기는 바꾸어 얘기를 하면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모여서 간담회 정도를 한 것을 어떤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심의하는 특히 비상계엄을 할지 말지를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같은 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결국에는 진술의 본질적인 부분을 바뀌지 않고 입장을 선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다. 이것은 국무회의를 적법하게 거쳤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날 밤에 그 국무회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총리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도 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든 또는 법적으로든 책임과 연루될 수 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는 한덕수 총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별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진술 취지를 바꾸진 않은 것이다. 본질적인 부분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요, 계엄의 국무회의가 통상의 국무회의하고 같으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통상의 국무회의처럼 이게 계엄을 이게 급박하게 하는 게 계엄인데 통상의 국무회의는 이게 안건도 미리 다 알려주고 뭐 미리 주무부처에서 기한도 올리고 부서 준비도 해오고 그러면 이게 다 그래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계엄을 그렇게 하면 그게 됩니까? 계엄이라는 게 긴급하게 급박하게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 보안이 생명이잖아요. 따라서 저는 통상의 국무회의하고 같으면 그게 이상하다 생각해요. 통상의 국무회의하고 다른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따라서 이게 뭐 중요한 거는 이게 국무위원이 숫자가 뭐이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뭐 애국가를 부르고 회의록을 만들고 이게 뭐 발언을 1시간 이상 국무회의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무회의는 뭐가 5분을 하든 뭐 10분을 하든 제 말에 그건 다 국무회의를 보고 특히요. 진짜 급박할 때는요. 저는 국무회의 절차를 안 거쳐도요. 안 거쳐도 이게 크게 위헌으로 저는 안 봅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지금 북한이 핵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대통령은 알거든요. 북한이 핵 버튼 누르기 직전이다. 이럴 때는 빨리 계엄회가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국무회의는 또 언제 소집합니까? 나중에 알리든지. 나라가 진짜 급박할 때는 저는 국무회의를 안 거쳐도 크게 위헌은 아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 거쳤다. 다만 이게 통상적인 절차처럼 사전에 알리고 고지하고 뭐 부르고 이거는 안 거치도 이거는 이게 계엄의 성격상 너무나 당연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